2001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중부지방의 한 굽이진 국도변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버스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심야 고속버스는 피곤에 지친 승객들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맨 뒷좌석,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을 한 21살의 여대생, 윤하은 양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은 양은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형 폴더폰이 꽉 쥐어져 있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다가오는 어떤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각, 버스는 승객들의 휴식을 위해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 낡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운전기사의 무뚝뚝한 안내 방송에 맞춰 굳어있던 몸을 풀기 위해 몇몇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은 양 역시 얇은 카디건 자락을 여미며 비 내리는 휴게소 마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네온사인 간판이 깜빡거리는 휴게소는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은 양이 화장실을 향해 템걸음을 걷던 그때 휴게소 건물 구석의 어두운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짙은색 점퍼를 입은 그 남자는 하은 양이 지나가자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신경질적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 화장실 쪽의 사각지대로 스며들어갔습니다. 15분의 시간은 금세 흘렀습니다. 버스 기사는 출발을 알리며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쐬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고 기사는 인원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뒷좌석 하은 양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승객에게 화장실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성 승객이 비를 맞으며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저기요, 버스 출발해요. 안에 누구 없어요?" 하고 외쳤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칸막이는 모두 열려 있었고 텅 빈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버스기사는 젊은 아가씨니 변덕이 생겨 다른 일행의 차를 탔거나 근처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탔으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버스는 주인을 잃은 하은 양의 짐 가방만을 덩그러니 실은 채 매정하게 휴게소를 떠나버렸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난 뒤 정막이 내려앉은 여자 화장실. 낡고 깨진 타일, 바닥 위로 세면대의 물방울이 통통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면대 아래 어둡고 축축한 파이프 배관 옆 구석진 곳에 붉은색 가죽 지갑 하나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은 양이 소중히 품고 있던 지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휴게소의 아침 교대조 청소 노동자가 출근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던 아주머니의 빗자루 끝에 붉은 지갑이 걸려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지갑을 주워 휴게소 관리 사무실에 분실물로 접수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종이 승차권,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윤하은이라는 이름이 적힌 대학교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 파출소에서 나온 순경이 지갑을 인계받아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학생증을 지갑 틈새에서 빼내는 순간 그 뒤에 작게 접혀 숨겨져 있던 종이 쪽지 하나가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쪽지를 조심스레 펴자 파란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는 이 휴게소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인적이 드문 농촌의 아주 외진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여대생의 지갑 속에 왜 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시골의 주소가 다급하게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학생증의 신원 조회를 통해 남부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하은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덜그럭거리며 들고 있던 쇠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하은이가 지갑을 잃어버리다니요. 우리 딸은 어젯밤에 집에 와 있어야 할 아이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하은 양은 어젯밤 9시경 공중전화를 통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지금 등록금 낼 돈 구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
새벽 첫차 다닐 때쯤 도착할 테니까 문 열어놔.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던 착하고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경찰이 쪽지에 적힌 그 낯선 외곽의 주소를 불러주며 혹시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사는 곳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거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은이가 거길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한 분실물 사건이 아님이 직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대생의 실종, 그리고 지갑 속에 숨겨진 낯선 주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방청 형사대가 즉시 휴게소로 급파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휴게소 전체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장실과 주변 상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2001년 당시 외곽 휴게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기사 역시 승객이 내린 줄만 알았지 별다른 소란이나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방향을 틀어 휴게소 건물 뒤편 화물차들이 밤새 시동을 켜둔 채 새우잠을 자고 나는 으슥한 대형차 주차장 쪽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아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빗물에 질퍽해진 진흙탕 바닥을 살피며 야산의 경계선 쪽으로 다가가던 한 형사의 군화 발끝에 무언가 작은 물건이 채였습니다. 형사가 핀셋으로 집어올린 것은 진흙 범벅이 된 작은 곰인형 모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훗날 하은 양의 룸메이트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것은 하은 양이 자신의 폴더폰에 항상 매달고 다니던 부적이었습니다. 열쇠고리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감식반이 투입되었습니다. 진흙 바닥에는 누군가 급하게 차를 몰고 빠져나간 듯 깊게 파인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닌 당시 불법 영업을 하던 콜벤이나 소형 화물 트럭의 타이어 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국에서 불과 2m 떨어진 늙은 소나무 밑동, 그 거친 나무 껍질 위에 무언가 붉고 끈적한 액체가 묻어 마른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부딪히거나 쓸려내려간 흔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실시된 혈흔 반응 검사 결과 시약은 푸른 빛으로 선명하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피였습니다. 덜미를 잡힌 듯한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뿌리 근처의 젖은 낙엽 더미 속에서 힘에 의해 강하게 뜯겨나간 듯 끄트머리에 실밥이 매달린 여성용 셔츠 단추 하나가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 고리, 선명한 혈흔, 뜯겨나간 단추, 그리고 급발진한 콜벤의 타이어 자국.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은 양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거나 혹은 그 이상의 참혹한 범죄가 벌어졌음을 현장이 무건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이제 지갑 속에서 발견된 그 쪽지를 향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글씨를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볼펜 자국이 종이 뒷면까지 강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는 작성자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혹은 벽돌이나 시멘트벽 같은 거친 표면에 종이를 대고 황급히 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휴게소에서 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촌락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 한가운데 오래전 부도가 나서 방치된 낡은 농기구 공장과 비닐하우스가 흉물스럽게 뼈대만 남기고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무장한 강력반 형사들이 사이렌을 끄고 조심스럽게 해당 주소지로 접근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조차 드물어 잡초만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권총에 손을 얹고 농기구 창고로 다가선 순간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락스 냄새였습니다. 이토록 버려진 폐창고에서 독한 화학 세제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은 무언가 감춰야 할 부패의 악취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창고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누군가 절단기로 억지로 끊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 부수고 진입한다. 반장의 신호와 함께 형사들이 창고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쌓인 오래된 비료 포대들 사이로 바닥을 덮고 있는 커다란 검은색 농업용 비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시멘트 바닥이 아닌 흙바닥이 드러났고 그 흙은 누군가 최근에 삽으로 깊게 파내고 다시 덮은 듯 주변의 흙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되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내려가지 않아 삽 끝에 둔탁하고 서걱거리는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질긴 마대 자루였습니다. 락스 냄새로는 채 가려지지 못한 시체 특유의 비릿하고 무거운 부패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마대 자루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웅크린 자세로 굳어버린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피해자 윤하은으로 추정되는 시신. 보고를 하려던 형사의 목소리가 순간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흙투성이가 된 시신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현장을 지휘하던 반장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이 얼굴, 윤하은이 아니잖아. 현장에 있던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시신의 생김새와 체격, 그리고 입고 있는 옷차림은 사진 속 윤하은 양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시신은 누구란 말인가? 법의학자의 1차 검안 결과 이 신원 미상의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목이 졸려 질식사한 지 최소 3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범한 캐주얼 차림의 이 여성 역시 누군가에게 무참히 살해되어 이곳에 안매장된 것입니다. 사건의 스케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독 납치 사건인 줄 알았던 것이 젊고 홀로 이동하는 여성들만을 노리는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소름 끼치는 의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윤하은의 지갑 속에 3개월 전 살해된 다른 여자의 안매장 장소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일까? 시골 출신의 평범하고 성실한 여대생이 어떻게 연쇄살인마의 시체 유기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녀는 그 주소의 정체를 알고 찾아가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그곳으로 유인했던 것인지. 수사의 방향을 잡기 위해 경찰은 하은 양이 실종되기 직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녀의 발자취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하은 양이 다니던 대학교 근처 낡고 좁은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하은 양과 방을 함께 쓰던 룸메이트 지수 양은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수 양이 들려준 하은 양의 최근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비밀스러웠습니다. 하은이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편찮으셔서 밥값 아끼려고 매일 컵라면만 먹고 알바를 3개나 뛰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애가 좀 이상했어요. 지수 양의 진술에 따르면 하은 양은 밤마다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몰래 삐삐 무선 호출기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늘 돈에 쪼들리던 아이가 갑자기 현금을 다발로 들고 와서 지수 양에게 비싼 족발이나 치킨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지수 양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면 하은 양은 정색을 하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원룸을 샅샅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은 양이 가계부 겸 일기장으로 쓰던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에는 매일의 식비 지출 내역과 알바비 입금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실종 전날인 10월의 어느 날 마지막 페이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오늘 이것만 무사히 끝내면 엄마한테 약속한 돈을 전부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지막 거래. 하은 양이 말한 그 거래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어두운 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거래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하은 양이 절박하게 쥐고 있던 그 비밀이 묻힌 비닐하우스의 어둠 속에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서서히 그 서늘한 민낯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덮으며 반장의 머릿속에 휴게소 CCTV에 흐릿하게 찍혔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마지막 거래라는 단어. 그 서늘한 문장을 마주한 강력반 형사들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하은 양은 단순한 가출도 우발적인 범죄의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늦은 밤 외곽의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사건 발생 당일 휴게소 주변의 모든 정황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휴게소 건물 내부와 화장실에는 방범용 카메라가 없었지만 주유소 쪽을 비추고 있던 희미한 화질의 아날로그 CC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테이프를 돌려 하은 양이 버스에서 내리던 밤 10일시경의 화면을 뚫어지게 분석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흑백 화면 속 버스에서 내린 하은 양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작은 점처럼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푹 눌러쓴 캡 모자에 짙은색 점퍼를 입은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하은 양이 화장실 쪽 사각지대로 사라지자 그 입구 쪽을 서성거리며 한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휴게소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야간 교대조 직원의 진술을 통해 그 남자가 당시 휴게소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우던 장거리 화물 트럭 운전기사 김 씨라는 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기지국 조회를 통해 김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이틀 뒤 중부지방의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려던 그의 트럭을 가로막고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를 샅샅이 뒤지던 형사의 손에 무언가가 묵직하게 잡혔습니다. 조수석 의자 및 깊숙한 곳에 쑤셔 박혀 있던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봉지를 열자 진흙이 잔뜩 묻은 여성의 치마와 속옷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싱겁게 화물차 기사의 끔찍한 성범죄로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조실에 마주 앉은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트럭에서 나온 옷은 자신이 가끔 만나는 유흥업소 여성의 것이라며 살인이나 납치는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그 아가씨가 이뻐서 솔직히 말 걸어보려고 뒤따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 쪽으로 코너를 돌았을 때 그 아가씨는 이미 다른 남자랑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김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두운 처마 밑에서 몰래 엿본 상황은 이랬습니다. 하은 양은 화장실 앞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한 젊은 남성과 격렬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은 양은 화가 난 목소리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그 돈 내놔. 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남자는 하은 양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엮이기 싫은 마음에 그 길로 차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김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남자 얼굴 똑바로 봤어? 인상착의가 어땠어? 김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옷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등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칙칙한 정비소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등에 무슨 모터스라고 하얀 글씨가 박혀 있었고요. 기름때가 묻은 정비소 점퍼. 수사의 방향이 급격히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하은 양의 주변 인물 중 자동차 정비나 공업사와 관련된 인물이 있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은 양의 고향 친구들을 통해 한 남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은 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상철. 그는 외곽의 한 영세한 카센터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뒷조사를 시작한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불법 도박 중독자였고 수천만 원의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은 양과 교제할 당시에도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헤어진 후에도 그녀의 자취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했던 악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도박 빚에 쫓기던 상철이 하은 양이 등록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휴게소로 불러내 돈을 빼앗고 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경찰은 하은 양이 실종된 당일 그녀의 무선 호출기 삐삐에 남겨진 음성 사서함 기록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음성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야, 유나은, 너 오늘 밤 9시까지 휴게소로 돈 안 가져오면 내가 너네 고향집 찾아가서 네 엄마 죽여버린다. 내 성격 알지? 장난 아니다. 녹음된 시간은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김 씨의 목격 진술과 삐삐의 협박 메시지, 그리고 빚에 쫓기는 정비공이라는 조건까지. 모든 정황이 이상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강력반은 상철이 일하는 카센터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취조실에 끌려온 상철은 하은 양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한 건 맞습니다. 쓰레기짓 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전 그날 휴게소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앉아. 상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그날 저녁 협박 메시지를 남긴 직후 카센터의 사채업자 조직원들이 들이닥쳤고 밀린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철을 카센터 지하 창고에 가둔 채 밤새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즉시 사채업자들을 소환해 대질 신문을 벌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악랄한 사채업자들이 상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상철은 사건 당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창고에 묶여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휴게소에서 하은 양과 다투던 정비소 점퍼의 남자는 상철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넋이 나간 상철이 무언가 떠오른 듯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하은이가 저한테 줄 돈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무슨 비밀 카페에서 하는 알바라고 했어요. 물건만 하나 갖다 주면 현금을 당일로 주는 꿀알바가 있다고. 그거만 하면 제 빚을 갚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인터넷 비밀 카페. 2001년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다음 캐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즉시 하은 양의 자취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했고, 그녀가 단기 고수익 당일 지급이라는 이름의 비공개 카페에 가입해 활동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카페는 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방 출신 여대생들을 상대로 불법 모델 아르바이트나 위험한 심부름을 알선하는 점조직의 온라인 은신처였습니다. 경찰은 하은 양의 쪽지함을 분석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의 닉네임은 인도자였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인도자가 하은 양에게 보낸 마지막 쪽지의 내용은 형사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외곽 톨게이트 지나서 있는 구도로 휴게소로 오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만나면 작업할 공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하은 양은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위험한 불법 아르바이트에 손을 대서라도 급전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보통 이런 음성적인 아르바이트 면접이나 거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쉬운 도심의 모텔촌이나 유흥가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필 인적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시골에 낡은 국도변 휴게소를 접선 장소로 택한 것일까요? 수사팀은 범인이 휴게소 인근의 지리에 아주 밝은 현지인이거나 그 주변에 근거지를 두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하은 양이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휴게소 앞 공중전화의 당일 밤 9시 전후 통신 기록을 전부 뽑았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내역 외에 밤 9시 15분경에 발신된 수상한 통화 기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단 2분간 이어진 짧은 통화. 수신지는 휴게소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읍내의 어느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상호명은 명품 세탁소였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이 읍내의 좁은 골목길을 달려 명품 세탁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세탁소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직감의 형사들이 셔터를 밀어 올리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세탁소 내부는 낡고 퀴퀴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대형 드럼 소각로, 안에서 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다리를 심하게 저는 중년의 세탁소 사장 박 씨가 무언가를 황급히 불길 속으로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동작 그만, 당장 불 꺼. 형사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고 소각로 안에서 타담한 옷가지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반쯤 타들어간 베이지색 골덴 코듀로이 재킷 하나가 형사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확보했던 하은 양의 실종 전단지 속 옷차림, 바로 그 베이지색 재킷이었습니다. 옷소매에는 누군가의 피로 추정되는 검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세탁소 사장 박 씨는 서늘하고 어두운 동네에서 평생을 혼자 살아온 외골수였습니다. 특히 그의 세탁소는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던 낡은 농기구 창고와 비닐하우스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마의 은신처와 세탁소, 그리고 피해자의 옷, 모든 것이 이 절름발이 사장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백열등 아래 앉은 박 씨는 덜덜 떨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옷만 태우려고 했던 겁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평소 읍내 변두리 노래방이나 티켓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유니폼을 수거해 세탁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이른 아침, 박 씨가 세탁소 문을 열고 청소를 하려던 참에 검은색 콜벤 차량 한 대가 세탁소 앞에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얼굴을 모자로 가린 남자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세탁소 안으로 휙 던졌습니다. 사장님, 이 옷들 좀 빨아줘. 피가 좀 묻었는데 어차피 안 찾으러 올 거니까 대충 빨아서 없애버리든가 맘대로 해. 박 씨는 봉지를 열어보고 기겁했습니다. 젊은 여자의 옷가지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과거 불법 도박장 심부름을 하다 전과가 생긴 적이 있던 박 씨는 괜히 살인사건에 엮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각로에 옷을 던져 넣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박 씨는 콜벤 기사의 목소리만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탁하고 쇳소리가 났어요. 읍내 터미널에서 밤마다 불법으로 손님 태우는 콜벤 기사들 중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2001년 무렵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외곽 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는 짐이 많은 승객이나 취객을 상대로 불법 여객 영업을 하는 콜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읍내 콜밴 기사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전과 기록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중 강력반 반장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지훈, 35세, 폭력 전과 3범. 5년 전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몰고 다니는 차량은 정확히 검은색 소형 콜벤이었습니다. 휴게소 진흙탕에서 발견되었던 폭이 좁고 깊게 패인 타이어 자국, 그 크기와 일치하는 차량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지체 없이 강지훈이 새들어 살고 있는 시장 뒷골목에 허름한 단칸방으로 출동했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놈아, 오늘 아침 일찍 커다란 등산 가방 하나 메고 후다닥 나가버리던데? 밀린 월세도 안 내고 야반 도주한 것 같아." 라며 혀를 찼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간다.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간 강지훈의 방 안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곰팡이가 슬어있는 벽지 위에는 수십 장의 은행 송금, 영수증과 대부업체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방을 수색하던 막내 형사가 구석에 처박힌 낡은 매트리스 밑에서 손바닥만한 검은색 수첩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쳐 반장에게 건넸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마다 젊은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숨에 가격표를 매겨놓은 듯한 섬뜩한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쓰인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나은, 21세, 처리 완료. 그 이름 위에는 마치 그어버리듯 붉은색 펜으로 굵게 XX자가 쳐져 있었습니다. 강지훈. 그가 바로 인터넷 카페에서 인도자라는 닉네임으로 절박한 여대생들을 유인하고 칠흑 같은 밤 콜벤에 태워 납치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였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강지훈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그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신원 미상의 시신이 안매장되어 있던 인적 드문 농기구 창고와 비닐하우스 땅. 그 땅의 원소유주가 바로 강지훈의 외조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땅이 은행에 넘어가고 방치된 지 오래였지만 강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그 동네를 들락거렸기에 그 폐창고 주변의 지리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강지훈을 향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대생을 유인해 휴게소로 불렀고 콜벤에 태워 자신이 잘 아는 폐창고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안매장했다. 완벽하고도 끔찍한 범죄 시나리오. 하지만 강력반 반장은 사건 브리핑 보드 앞에서 한참 동안 팔짱을 낀 채 수사 기록의 가장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한 장의 증거 사진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가장 첫 번째 단서, 유나은 양의 붉은 지갑 속에 접혀 있던 파란색 볼펜으로 적힌 쪽지였습니다. 강력반 반장의 머릿속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거대한 모순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강지훈이 닉네임 인도자로 하은 양을 철저히 속여서 휴게소로 불러냈다면 하은 양은 강지훈의 정체는 물론이고 그가 자신을 데려갈 안매장 장소의 주소 따위는 절대 알 수 없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은 양은 그 폐창고의 정확한 집원 주소를 쪽지에 적어 자신의 지갑에 넣고 그것을 화장실 세면대 밑에 필사적으로 숨겨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그 폐창고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일까요? 아니면 강지훈이 납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적지를 흘렸고 하은 양이 기지를 발휘해 몰래 쪽지를 남겼던 것일까요? 하지만 지갑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은 양이 강지훈의 차에 타기도 전에 이미 그 주소를 알고 화장실에 지갑을 숨겼다는 뜻이 됩니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기막힌 역설을 풀기 위해 경찰은 쪽지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하은 양의 평소 필기가 담긴 대학 노트와 다이어리,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강지훈의 방에서 압수한 수첩의 필적까지 모두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뒤 긴장감이 맴도는 강력팀 사무실에 팩시밀리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를 토해냈습니다. 결과서를 받아든 반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결과는 경찰의 모든 추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증거물 쪽지의 필적은 피해자 윤하은의 필적과 불일치함, 또한 유력 용의자 강지훈의 필적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음. 그렇다면 대체 이 쪽지는 누가 쓴 것이란 말입니까? 국과수의 의견란에는 덧붙여진 짧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해당 필적은 회귀 떨림 현상과 꺾임의 각도로 보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쓰였다기보다는 관절염이나 노안을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느리고 힘겹게 쓴 글씨일 확률이 매우 높음. 나이든 노파의 글씨. 반장은 황급히 하은 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쪽지의 원본 사진을 팩스로 보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하은이 글씨도 아니고 범인의 글씨도 아니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이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짐승 같은 오열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강력팀 사무실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님, 이 글씨요. 어머니는 오열을 삼키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하은이 친할머니 글씨입니다. 제가 이 글씨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런데 형사님,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다음 말이 반장의 귀에 꽂히는 순간 좁고 답답한 강력팀 사무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죽은 지 5년이 지난 할머니의 글씨가 적힌 쪽지. 그것이 왜 21살 손녀의 지갑 속에 들어 있었으며 왜 하필 연쇄살인마의 시체 유기장소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의 핏빛 비밀이 서서히 그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수사팀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악의 실체가 단순히 돈에 눈먼 살인마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칠째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강지훈의 통신망이 엉뚱하게도 남부 해안가의 한 작은 항구 도시에서 아주 짧게 신호음을 내며 켜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죽은 하은 양의 고향집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이 경찰의 시야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5년이 지난 할머니의 글씨. 그 믿기 힘든 사실 앞에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은신처인 줄로만 알았던 그 외딴 농기구 창고의 주소가 어떻게 5년 전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의 손을 거쳐 21살 여대생의 지갑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은 양 어머니의 오열 속에는 깊은 자책과 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장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묻자 어머니는 힘겹게 가족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그 낡은 농기구 창고가 있는 동네는 사실 하은 양의 이모이자 어머니의 여동생인 정숙 씨가 오래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젊은 시절 폭력 전과가 있는 건달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간 뒤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어떻게든 막내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수소문 끝에 알아낸 주소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 주소로 찾아가 네 이모를 꼭 집으로 데려오라는 유언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깊이 원망했던 어머니는 그 쪽지를 버리지도 하은 양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채 오래된 장롱 밑바닥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은 양은 엄마 몰래 그 쪽지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인터넷 비밀 카페 인도자라는 인물에게 속아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러 휴게소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던 착하고 속 깊은 딸은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오래전 집을 나간 이모를 찾아 도움을 청하거나 가족의 연을 다시 이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모 정숙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쪽지에 적힌 폐창고 동네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외곽의 낡은 상가 골목에서
가명을 쓰며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친 선술집은 낮인데도 퀴퀴한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깡마른 체구의 여성은 경찰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움찔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도 채 가려지지 않은 눈가에 시퍼런 멍자국과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어깨. 그녀가 바로 하은 양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이모 정숙 씨였습니다. 반장이 말없이 하은 양의 학생증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정숙 씨의 두 다리가 힘없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가 못 나가서 그 인간이 대신 나가는 바람에. 정숙 씨의 통곡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 선술집에 공중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앳된 목소리는 자신을 조카 하은이라고 소개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이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낯선 휴게소에 홀로 있다는 조카의 말에 정숙 씨는 당장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숙 씨를 오랜 세월 폭행하고 착취해온 동거남 강지훈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빚에 쪼들려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던 강지훈의 귀에 대학 등록금을 품고 있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조카의 이야기는 먹잇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지훈은 정숙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기절시킨 뒤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이 몰던 검은색 콜밴을 끌고 휴게소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강지훈이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버려두고 간 그가 쓰던 예전 대포폰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즉시 폰의 메모리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송함에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형사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강지훈이 사채업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에 500만 원 무조건 맞춥니다. 촌구석에서 올라온 살찐 호구 하나 제 발로 굴러들어왔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이제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은 양은 인터넷의 범죄 조직에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이라 믿었던 이모를 만나러 갔다가 이모의 동거남인 악마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 양은 대체 왜 이모의 예전 주소가 적힌 그 쪽지를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휴게소 여자 화장실 세면대 및 깊숙한 배관 틈새에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사건 당일 밤 비 내리는 휴게소 뒤편 주차장에서 벌어졌을 상황을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 사진과 동선을 수십 번씩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을 때 조사실 안의 형사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할 만큼 깊은 참담함과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21살의 여대생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보여준 가장 필사적이고도 영리한 저항이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이모 대신 마중을 나왔다며 나타난 낯선 남자 강지훈. 그의 거친 말투, 차에서 풍기는 매캐한 냄새,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은 양의 짐과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던 행동들. 영특했던 하은 양은 그 짧은 순간 눈앞의 남자가 결코 선의로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님을,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남자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콜벤에 타야 할 위기에서 하은 양은 기지를 발휘해 배가 너무 아프다며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와 감시하는 강지훈의 눈을 피해 가장 안쪽 칸으로 뛰어들어간 하은 양. 그녀는 밖으로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단서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옛 주소가 적힌 할머니의 쪽지를 지갑에 끼워 넣고 청소부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깊숙한 세면대 아래 파이프 틈새에 지갑을 쑤셔 넣은 것입니다. 누군가 이 지갑을 발견한다면 이 주소를 추적해 자신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침묵의 구조 요청을 남긴 뒤 하은 양은 체념한 듯 살인마의 트럭에 올랐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각 강지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적인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톨게이트 CCTV, 국도변 주유소 결제 내역, 그리고 그의 대포폰 기지국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았습니다. 하지만 전과 삼범의 강지훈은 교묘했습니다. 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된 렌터카를 훔쳐 타며 경찰의 포위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실종 5일째 되던 날 밤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야, 멍청한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 엉뚱한 데서 삽질하고 있던데? 그 계집애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빨리 안 오면 숨통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발신지 추적 결과 전화가 걸려온 곳은 중부지방의 수사본부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남해안의 한 항구 도시 여객터미널 앞 공중전화였습니다. 수사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타격대가 즉시 터미널을 포위하고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강지훈은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노숙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노숙자는 파출소에 끌려와 벌벌 떨며 진술했습니다. 어떤 모자 쓴 젊은 놈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면서 쪽지에 적힌 대로 경찰한테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슈. 강지훈의 고단수 함정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력을 남쪽 끝으로 분산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전형적인 교란 작전. 반장은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 붙은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속지 마. 이놈은 지금 우리를 남쪽으로 유인하고 있어. 그렇다는 건 반대로 이놈의 진짜 은신처는 아직 중부 내륙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다. 반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강지훈의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다 버린 콜벤의 타이어에 묻어있던 진흙 성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산흙이 아닌 붉은색을 띠는 고운 점토질의 흙, 주변에 타일이나 벽돌을 굽는 공장이 있는 지역의 흙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과거 강지훈의 일대기를 샅샅이 뒤져 그가 20대 시절 잠시 일용직으로 일했던 중부지방 외곽의 한 낡은 벽돌 공장터를 찾아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철길 옆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폐공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무장한 강력팀 형사들이 어둠을 틈타 폐공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적막한 공터에는 철길을 지나는 야간 열차의 굉음만이 주기적으로 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깨진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공장 안쪽의 낡은 숙소 컨테이너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입해. 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편의점에서 사 먹다 남은 김밥과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낡은 담요 안쪽으로 손을 넣어보니 아직 사람의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나갔어. 흩어져서 찾아. 그 순간 공장 뒤편에 사람 키만큼 자란 가을 갈대밭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랜턴을 비추며 갈대밭으로 내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도망치던 강지훈의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거기서 개새끼야. 발이 빠른 막내 형사가 몸을 날려 강지훈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탕 바닥을 구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 미친 듯이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이내 뒤따라온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짓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강지훈은 형사들을 올려다보며 기괴하고도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반장이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소리쳤습니다. 하은이 어딨어? 하은이 어디다 숨겼어? 강지훈은 입안에 고인 피침을 바닥에 뱉어내며 조롱하듯 대답했습니다. 어딨긴. 너네 짭새 새끼들이 며칠 전에 다 파 뒤집어 놓은 거기 있지. 눈뜬 장님 새끼들. 경찰이 다 파 뒤집어 놓은 곳. 그 말에 반장의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곳은 바로 첫 번째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낡은 농기구 창고의 흙바닥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곳을 발굴해 시신을 수습했고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폴리스 라인만 쳐둔 채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강지훈은 경찰이 한번 수색을 마친 현장은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리고 바로 그 장소에 하은 양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시 그 폐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굴삭기와 콘크리트 절단기까지 동원되었고 채취 증거견들도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선 증거견들이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간 곳은 저번 시신이 발견된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구석, 낡은 시멘트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폐쇄된 지하 저수조의 쇳덩어리 뚜껑 위였습니다. 경찰은 절단기로 두꺼운 자물쇠를 끊어내고 무거운 철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저수조 안에서 코를 찌르는 강렬한 녹내와 부패취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랜턴 불빛이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저수조 바닥에는 붉게 녹슨 커다란 공업용 드럼통 하나가 두꺼운 쇠사슬로 칭칭 감긴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드럼통을 끌어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산소 용접기로 드럼통에 봉인된 뚜껑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른 뒤 마침내 뚜껑이 바닥으로 덜그럭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베테랑 형사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참담한 탄식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막내 형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윤하은 양의 시신이 짐승처럼 웅크린 채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두 손과 발은 두꺼운 전선 케이블로 꽁꽁 묶여 있었고 온몸은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하은 양이 납치된 직후 바로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관의 초기 소견에 따르면 그녀는 이 좁고 어두운 드럼통 안에 갇혀 최소 이틀 이상을 생존해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하은 양을 이 안에 가두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잔혹하게 고문했으며 끝내 돈을 빼낸 뒤 산채로 드럼통을 봉인해 질식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끔찍한 생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은 양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자 발버둥 쳤는지는 그녀의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10손가락 손톱은 모두 핏빛으로 부러지고 벗겨져 있었고 드럼통 내부의 철벽에는 그녀가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긁어댄 손톱 자국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던 감식반원이 하은 양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은 양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빨로 꽉 깨물고 놓지 않았던 작고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핀셋으로 그것을 빼내어 불빛에 비추어 본 순간 반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강지훈이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낡은 셔츠에서 뜯겨나간 바로 그 단추였습니다. 21살의 가태픈 여대생은 살인마의 폭력과 숨이 막혀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밑에 지갑을 숨겨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렸고 마지막 순간에는 범인의 단추를 물어뜯어 그의 죄를 증명할 가장 완벽하고도 슬픈 증거를 자신의 몸 안에 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체포와 하은 양의 시신 발견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실 거울 너머로 수갑을 찬 채 삐딱하게 앉아 하품을 하고 있는 강지훈을 노려보던 반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첫 번째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강지훈의 콜벤에 탔던 수많은 여성들의 행방은 어찌 된 것인지, 아직 살인마의 진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백열등의 건조한 불빛 아래 수갑을 찬 강지훈은 등받이에 삐딱하게 몸을 기댄 채 형사들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도주구 끝에 진흙투성이가 되어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경찰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력팀 반장이 말없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투명 증거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장은 강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그 봉투를 철제 테이블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깨진 작고 낡은 플라스틱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지훈의 조롱 섞인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반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네가 윤하은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 그런데 이 단추가 왜 그 좁고 컴컴한 드럼통 안에서 윤하은의 꽉 담은 입속에서 나왔을까? 네가 도망칠 때 입고 있던 그 찢어진 셔츠 소매의 단추 자리와 부서진 단면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더군.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지훈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21살의 여대생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빨로 물어뜯어 남긴 그 작고 처절한 증거 앞에서 연쇄살인마의 얄팍한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장은 여세를 몰아 테이블 위로 또 다른 서류철을 던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낡은 농기구 창고 흙바닥에서 발굴되었던 첫 번째 신원 미상 여성의 부검 기록이었습니다. 반장은 강지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윤하은 하나로 끝날 줄 알았나? 이 창고 바닥에서 나온 또 다른 시신, 내 놈이 인터넷 카페에서 인도자라는 이름으로 꿰어냈던 그 여자애, 네가 몰던 콜벤 타이어 자국, 네 외가댁 소유였던 폐창고, 그리고 네 셔츠 단추까지. 이제 넌 살아서 이 경찰서를 나갈 수 없어.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첫 번째 살인마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강지훈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은 그의 자백대로 3개월 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해 살해한 뒤 돈을 빼앗고 안매장한 또 다른 지방 여대생이 맞았습니다. 그는 인적이 끊긴 외가의 낡은 폐창고를 자신만의 끔찍한 사냥터이자 무덤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지훈의 입을 통해 윤하은 양이 실종되었던 그 비 내리는 밤에 참혹한 재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강지훈은 동거녀 정숙 씨가 조카 하은 양과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그는 하은 양이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숙 씨를 무자비하게 때려 기절시킨 뒤 자신이 대신 콜벤을 몰고 국도변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하은 양을 만난 그는 자신을 이모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라 속이고 그녀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 양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남자의 폭력적인 인상, 어두운 콜벤, 그리고 거칠게 자신의 짐을 빼앗으려던 태도.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피신했고 그 짧은 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단서를 남기기 위해 할머니의 쪽지를 지갑에 넣어 세면대 아래에 숨겼습니다. 휴게소를 떠나 어두운 시골길을 달려 폐창고에 도착하자마자 강지훈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은 양의 가방을 뒤져 등록금을 빼앗고 그녀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은 양의 통장에 남은 돈까지 모조리 빼앗기 위해 그녀를 지하 저수조로 끌고 가 폭행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하은 양은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묶인 손발로 강지훈에게 거세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셔츠 소매를 물어뜯어 단추를 삼켰습니다. 분노한 강지훈이 폭력을 멈추지 않자 하은 양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면 당신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랑 주소, 휴게소에 다 남겨놓고 왔어. 경찰이 금방 찾아올 거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죽음의 문턱에서 짜낸 필사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용감한 경고가 살인마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하은 양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드럼통 안에 쑤셔넣고 뚜껑을 덮어버린 뒤 무거운 쇠사슬로 칭칭 감아 지하 저수조 깊은 곳에 유기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형사들은 두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하은 양의 그 영리하고도 용감했던 기지가 경찰을 이 폐창고로 이끌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살인마를 잡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기지 때문에 살인마의 분노를 사 너무도 일찍 숨을 거두어야 했다는 잔인한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참혹한 살해 현장인 낡은 농기구 창고로 한 여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멍 자국이 가시지 않은 얼굴의 정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 지하 저수조 입구에 주저앉아 자신의 뺨을 수없이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나갔어야 했는데, 내가 맞더라도 그 밤에 내가 휴게소로 나갔어야 했는데, 하은아, 미안하다. 이 못난 이모가 너를 죽였어. 정숙 씨의 오열은 폐창고의 낡은 지붕을 뚫고 나갈 듯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봉투 하나를 품속에서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은 양이 이모에게 전해주려 했던 죽은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은 양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해 정숙 씨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아,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든 밖에서 어떤 험한 꼴을 당했든 다 괜찮다. 밥은 굶지 말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너라. 어미는 다 용서한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거남의 폭력에 길들여져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던 정숙 씨. 그녀는 자신을 용서한다는 늙은 어머니의 편지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조카 하은 양은 가족의 오랜 상처를 꿰매고 이모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그 대가로 가장 차갑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가족사는 현장에 있던 굳은 표정의 형사들마저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윤하은 양과 신원 미상의 여성 살해 사건, 그리고 시체 유기 및 강도 혐의로 강지훈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온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휴게소 세면대 및 붉은 지갑이 밝혀낸 연쇄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고
시민들은 무고한 여대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살인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현장 검증이 실시되던 날, 휴게소와 폐창고 주변은 강지훈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지역 주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강지훈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고성을 지르며 물병과 흙을 던졌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에서는 하은 양의 어머니가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실신할 듯 오열하며 강지훈을 향해 돌진하다 경찰의 만류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담담하고도 기계적인 동작으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차에 태우는 시죄, 폐창고로 끌고 가는 시죄, 모든 것이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저수조 안에서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재현하던 찰나 강지훈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잠시 드럼통 안을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더니 곁에 서 있던 강력팀 반장을 향해 건조하고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형사님, 사실은 말입니다. 내가 저 통 안에 그 기지배를 밀어넣고 뚜껑을 덮을 때 그에 아직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치책거리면서 순간 반장의 눈이 분노로 무섭게 일렁였습니다. 곁에 있던 막내 형사가 참지 못하고 강지훈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다른 형사들이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하은 양은 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그 차갑고 좁은 드럼통 안에 갇힌 채 서서히 고갈되어가는 산소와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살인마의 이 기만적이고도 잔혹한 고백은 그가 인간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괴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끔찍한 책이었습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 지방 법원의 낡고 차가운 법정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강지훈의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고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다량의 소주를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토사는 프로젝터 화면에 하은 양이 남긴 파란색 볼펜 글씨의 쪽지와 부검 과정에서 발견된 부서진 셔츠 단추의 사진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을 치밀하게 빼앗았고 자신의 범행 장소로 완벽하게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21세 윤하은 양은 극심한 공포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한 그 짧은 순간에 지갑을 세면대 아래에 숨겨 단서를 남겼고 살인마의 단추를 물어뜯어 삼켰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했던, 이렇게 치열하게 진실을 남기고자 했던 피해자의 그 맑은 정신력 앞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토사의 준엄한 논고가 끝나자 법정 안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방청석 맨 앞줄에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하은 양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증인석 마이크 앞에 선 어머니는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이미 다 흘려보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텅 비어있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 우리 하은이는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달동네 단칸방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던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 살인마는 단순히 제 딸의 목숨만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가족의 내일과 희망과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 전부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에 앉은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악마를 사형시켜달라고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은 저놈에게 너무 가벼운 도피처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놈이 평생토록 좁고 어두운 감방 구석에 처박혀서 숨을 쉴 때마다 우리 하은이가 갇혀있던 그 차가운 드럼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제 딸이 남겨놓은 그 붉은 지갑과 쪽지가 짐승만도 못한 저놈의 남은 평생을 시퍼렇게 옥죄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절절한 절규는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재판장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강지훈의 강도살인, 시체유기, 납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교묘히 이용해 재물을 갈취하고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수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하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의 씻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 강지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탕탕. 법원 전체에 울려 퍼진 무거운 빗장 소리와 함께 강지훈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장했습니다. 공의로운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법정을 나서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차가운 흙바닥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훈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범행 장소로 쓰였던 외곽의 낡은 농기구 창고와 비닐하우스는 철거반에 의해 남김없이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콜밴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둡고 으슥했던 휴게소 외곽과 화장실 주변에는 밝은 가로등과 방범용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듯 뒤늦은 안전망을 치기 시작했지만 이는 모두 유나은 양이라는 꽃다운 생명의 끔찍한 희생을 딛고 얻어낸 아픈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하게 변해도 영원히 멈춰버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가 변두리, 하은 양이 지내던 작고 초라한 원룸, 경찰의 압수수색과 유품 정리가 끝난 뒤 텅 비어버린 그 방에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오후의 햇살만이 무심히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 하은 양이 밤을 새워가며 가계부를 적어 내려가던 작은 접이식 밥상 위에는 이제 뽀얀 먼지만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걷던 낡은 주택가의 골목길도 가끔씩 불이 깜빡거리던 아파트의 좁은 계단도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동네 주민들은 한동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유 모를 서늘함과 먹먹함의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가족의 비극은 결코 악마 같은 살인마 한 명의 존재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에 눈이 멀었던 옛 연인의 폭력, 매일같이 자행되던 가정폭력을 묵인하고 숨죽여야 했던 이모의 절망, 그리고 가난이라는 벼랑 끝에서 위험한 유혹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청춘의 고단함. 이 모든 우리 주변의 씁쓸하고 낡은 모순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중부지방의 국도변 휴게소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제법 크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고 사람들은 호두과자를 한 알음 안고 웃으며 지나다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환한 조명이 휴게소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낡은 타일이 깔려있던 옛 화장실 자리는 최신식 시설로 번듯하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이곳에서 한 여대생이 살인마에게 끌려가며 절망적인 구조 신호를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짐가방을 맨 채 새로 지어진 여자 화장실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물을 틀어 손을 씻습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녀의 발끝을 지나 바닥을 향해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밝은 조명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지나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세면대 밑동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바로 그곳, 낡은 파이프 배관이 지나가던 축축한 구석자리, 21살의 하은 양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붉은 지갑을 밀어 넣으며 세상 누군가는 자신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둠의 공간. 사건은 서류철 속에서 영원히 종결되었고 범인은 철창에 갇혔지만 세상의 무관심과 위험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 그 세면대 밑 그림자 속에 붉은 지갑이 남긴 차갑고 무거운 경고는 우리 곁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느 비 내리는 밤 휴게소에서 시작된 유나은 양 피살 사건의 모든 재구성을 마칩니다.